영상 속 이 여성은 왕수민이라는 사형수로 처형을 앞두고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 이현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의 정기검진 중 왕수민이 임신 1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구치소의 교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수민은 이미 수감된 지 1년이 넘었고 이전에는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어떻게 구치소 안에서 임신을 했을까요? 이에 이현 구치소의 경찰은 즉시 왕수민을 조사했고 결국 왕수민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허베이성 가오비디엔 구치소에 수감 중 2명의 교도관에게 76일 동안 강제로 22번의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왕수민의 운명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1년 1월 10일 허베이성 바오딩 이현 구치소에 왕수민이라는 사형수가 이송되었고 정기검진 중 여경이 그녀의 몸에서 미페프리스톤 약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긴급 피임약인데 철창에 갇힌 여자가 이 약을 가지고 있다니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경은 이상하게 느껴 즉시 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1월 13일 왕수민은 이현 구치소의 교도관들에 의해 이현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교도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왕수민은 임신 중이었고 임신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죠. 왕수민은 1997년 11월에 경찰에 체포되어 그 이후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전혀 남성과 접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이현 구치소는 즉시 왕수민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고 처음에는 왕수민이 말을 아끼며 아무리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와 차분히 대화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씩 지나갔고 왕수민도 교도관들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았는지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열어 숨기고 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신문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감이 돌았고 교도관들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비디엔 구치소에서 2명의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76일 동안 무려 22번이나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수민은 중국 허베이성 시수이구 출신으로 현재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1994년 21살이 된 왕수민은 지인의 소개로 10살 연상의 루 야오밍과 알게 되었습니다. 루 야오밍은 허베이성 딩신현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기와 체포를 피하려다 1992년 탕산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에 병이 나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강제노동 범죄자들을 매우 싫어했지만 루야오밍을 만난 왕수민은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31살이던 루야오밍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내와 아들, 딸도 있었습니다. 왕수민은 루야오밍과 연애를 시작한 후 집을 떠나 그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으며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르게 지냈습니다. 1995년 그들은 텐진을 떠나 남카이구에 집을 얻고 나서야 겨우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겨울 어느 날 루야오밍은 거리에서 신문을 가져왔고 그 신문에는 주하이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아파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왕수민은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며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루야오밍은 도망다니는 노동개혁범이었고 그에게는 왕수민에게 아파트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야오밍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왕수민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한 끝에 루야오밍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택시를 집 앞에 불러서 기사에게 해를 가한 뒤 택시를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여성이라면 남자친구가 사람을 해치고 돈을 뺏자고 하면 무조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수민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와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전 왕수민은 한 택시기사인 고청진을 집으로 유인한 후 고청진이 물건을 줍는 사이에 루야오밍이 철봉으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고청진이 쓰러진 후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고 고청진을 분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청진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자 루야오밍은 그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고청진의 34만 위안, 약 6,811만원짜리 쉐보레를 몰고 루야오밍의 고향인 딩신현으로 돌아갔고
그를 지역에 버려진 토굴에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어 경찰은 오랫동안 그들의 범행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5월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한 루야오밍은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화이라이언의 한 매니저인 여씨와 연락을 취해 2대의 산타나를 구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한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여씨가 2대의 산타나를 가지고 약속된 호텔에 도착했을 때 차를 본 루야오밍은 즉시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가 총을 꺼내 여씨에게 차 키를 내놓으려고 위협했습니다. 여씨가 거부하고 비명을 지르자 루야오밍은 그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아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1997년 11월 루야오밍은 붙잡혔고 왕수민과 함께 택시기사 고청진을 해친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수민도 체포되었고 결국 이 연인들은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된 후 왕수민은 먼저 딩신형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1998년 10월 26일에 고비디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수민은 고비디엔 구치소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수민이 너무 예뻤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녀가 외부와 연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비디엔 구치소에 도착한 그날 밤 왕수민은 가족들이 그녀의 이송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봐 걱정하며 식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식사 담당자는 자신이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은 양린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왕수민을 데리고 사무실로 가서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왕수민은 이 양린이 당시 42살이었으며 구치소의 부소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 어느 깊은 밤, 한 재소자가 왕수민에게 찾아와 양 소장이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양 소장은 왕수민을 모니터링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를 끝내고 양린은 왕수민에게 앞으로 전화나 다른 일이 있으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양린은 그 맛을 알게 되었고 거의 매번 자신이 근무할 때마다 왕수민을 찾아갔습니다. 고비디엔 구치소에서의 76일 동안 그들은 총 18번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수민이 왜 거절하지 않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수이고 이미 많은 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양린은 구치소의 부소장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 거절했다면 그가 폭력을 쓸 수도 있고 그녀의 구치소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왕수민이 말할 사람도 없었고 양린을 더 이상 적대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수민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양린에게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양린 외에도 또 다른 교도관이 왕수민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은 리국이라는 교도관이었습니다. 리국은 역시 교도소의 직원으로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리국은 왕수민이 고비디엔 구치소에 입소한 지 약 일주일 후 어느 깊은 밤에 왕수민을 깨워서 근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리국은 왕수민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고 왕수민이 약 10분 동안 편지를 쓰고 나자 리국은 그녀를 모니터링실로 데려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화 후 리국은 왕수민 옆에 앉아 언어적으로 유혹하며 손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왕수민은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리국은 이를 거절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국 역시 왕수민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수민은 감옥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결국 그의 요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국은 왕수민과 4번의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왕수민에게 과일 한 상자, 노란 수건, 참기름 한 병, 식초 2봉지, 그리고 2번의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1999년 초 왕수민은 자신의 생리 주기가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를 양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린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지금은 약이 있어 그 약을 먹으면 괜찮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린은 왕수민에게 미페프리스톤 약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수민은 그 약을 2번 먹고 난 뒤 이현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이후 영상의 시작 장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죄수가 사형수로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해 임신하게 된 이 사건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양린과 리국은 조사에 들어갔고 두 사람은 성범죄로 조사된 끝에 각각 8년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린 외에도 양린의 아내인 왕수잉 역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양린이 체포된 후 왕수잉은 그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왕수잉은 고비디엔 형사국의 교도관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수잉은 감옥에서 왕수민의 수감번호 담당자를 찾아가
양린의 행실이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찾도록 했고 그 담당자에게 양린을 무혐의로 벗기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7,000위안, 약 140만 원을 주고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또한 왕수잉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해 총 10만 위안, 약 2,003만 원을 써가며 양린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사법 공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왕수잉에게 증거위조 방해죄로 6년형을 선고하며 1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만족을 안겨준 판결이었습니다. 왕수민은 임신 때문에 극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녀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뱃속 아이는 결국 1999년 1월 19일 유산수술을 받으며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수술은 신체적인 해방을 의미했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왕수민은 아마도 그녀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그녀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수민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색조를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경험은 아마도 그녀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더 성숙하고 강한 모습으로 삶의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결국 중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서 감옥을 나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왕수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며 과거가 어떻든 간에 미래에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고 진심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14세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19세에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50세 남자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사랑을 위해 마약을 끊고 36세에 책을 출간하여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 구미의 대장의 딸의 삶이라는 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조폭이 나쁜 짓을 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그럼 야쿠자 대장의 딸은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텐도 쇼코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쇼코는 196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야쿠자의 대장으로서 갱단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사업과 금융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다른 갱단 가문과 달리 쇼코의 가족 분위기는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언니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으로서 온순하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하고 부유한 아버지는 딸들을, 특히 막내딸 쇼코를 많이 아꼈었는데요. 쇼코의 아버지는 야쿠자의 대장이었지만 집에서 절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식사하였으며 주말에는 꼭 온 가족과 같이 소풍하거나 여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풀타임 이모가 있는데도 몸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는 여전히 매일 저녁에 딸들이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쇼코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폭 아버지였지만 쇼코는 아버지가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여 조폭이라는 단어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쇼코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야쿠자의 대장인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부하가 업무 보고를 하러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쇼코는 서재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호기심에 서재로 들여다보다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부하 직원은 아버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며 본인의 새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비명과 빨간 액체에 놀라 어린 쇼코는 어머니의 품으로 숨었습니다. 비록 눈이 가려졌지만 눈앞에 붉은 액체와 아버지가 분노한 표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쇼코는 남들에게 대장으로 불린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조폭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쇼코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입학 보고서의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란에 대장이라고 적으며 동급생들과 선생님들의 놀라운 눈빛을 부러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있어 쇼코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직 우두머리의 딸로 누구도 감히 쇼코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누구도 감히 그녀를 대적질할 수 없었지만 또 누구도 감히 소녀와 친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코의 공주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소속한 야쿠자 단원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야쿠자 대장인 아버지는 당연히 가장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없이 쇼코 모녀 셋은 비참하게 살게 되었는데요. 수령이 체포되자 그의 전직 부하들이 찾아와 그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쇼코의 집을 찾아가 공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모녀 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쇼코는 과거에 자신을 매우 아끼던 삼촌들이 갑자기 무자비하게 변하게 되어 겁먹게 되어 어머니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쇼코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에 그녀가 야쿠자 대장의 아버지가 있어 모두는 그녀에게 항상 양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코가 아버지의 보호를 잃게 되자 그녀는 반 친구들의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괴롭힘까지 당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 몰래 외투와 신발을 불 속에 던졌고 어떤 아이들은 대청소할 때 일부러 쇼코에게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혼자 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아구는 쇼코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며 그녀가 죄수의 딸이라고 놀리며 그녀 앞에서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 쇼코는 선생님에게 얘기하여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은 쇼코의 아버지가 야쿠자의 대장이라 편견이 있어 아이들이 쇼코를 괴롭히는 것을 그냥 못 본 척 하였습니다. 아주 힘든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쇼코는 어머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녀는 아버지가 하루빨리 감옥에서 석방되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쇼코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그녀의 아버지는 좋은 행상에 조기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코가 방과 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났었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은 강인한 아버지를 무기력한 중년 남성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석방된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관심도 없었으며 매일 술만 마셨는데 매일 다른 여자가 술에 취한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온화한 어머니는 그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보낸 후 또 아버지에게 구타도 당해야 했습니다. 쇼코도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 나서게 될 때마다 아버지는 더욱 분노하며 쇼코까지도 때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자 쇼코는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비었고 태폐적이고 잔인한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무능한 자신이 더욱 싫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이 예전의 아버지만큼 강하게 된다면 누구도 감히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쇼코가 12살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녀는 언니가 댄스홀에 드나드는 걸 발견하게 되어 언니에게 같이 데려가 주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언니는 할 수 없이 동생에게 그녀와 똑같이 화려한 화장을 해주고 댄스홀에 데려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는 거의 그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담배와 술의 자극으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쇼코는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언니를 바라보며 기억 속에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쇼코는 언니의 흉내를 내며 불량소녀처럼 차려입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으며 담배와 술을 하고 또 몇 명의 학우를 찾아 그룹을 만들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가 불량소녀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학교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면 늘 고개를 숙이며 피해갔습니다. 쇼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느낌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싸우고 마약을 복용하고 또 이성과의 관계를 나누는 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행위를 발견하여 아이를 아주 심하게 때리며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지만 쇼코는 오히려 아버지의 관심을 받게 됐다고 느껴져 반항의 쾌락으로 더욱 심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싸움하다가 상대방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어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늘 존경하고 동경하던 아버지는 딸을 보더니 참 불길하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는 건 쇼코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원에서 보낸 8개월은 쇼코가 수년 중 보낸 시기 중 가장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곧 행상이 양호하여 일찍 석방되었는데요. 쇼코가 감옥에서 석봉된 후 경찰은 그녀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녀의 중학교 졸업장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쇼코의 언니는 여동생이 감옥에 가게 된 후 본인이 동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그녀의 인생을 거의 망칠 뻔했다고 생각이 되어 한때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의 연락을 전부 끊어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쇼코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 언니는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동생을 군사와 관리의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쇼코는 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이에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학교의 엄격한 관리에 쇼코는 점차 나쁜 버릇을 버리고 이전에 나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말엔 집으로 돌아가도 그냥 본인의 방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딸의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 쇼코의 아버지도 감동받아 이전에 사업을 되찾아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내게 될 거로 생각했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쇼코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신체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의 보증인이었던 친구가 그를 배신하고 모든 돈을 들고 도망쳐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정부가 갱단 조직을 계속 탄압해 쇼코 아버지의 권력은 더 이상 예전만 같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타격으로 쇼코의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으며 그 빚은 매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채권자는 마에시마라는 사람인데 그는 매일 사람을 쇼코의 집으로 보내 돈 달라고 하며 돈을 지불할 수 없으면 물건을 부수기도 했는데 결국 쇼코의 집까지 차지하여 쇼코의 가족은 허름한 빈민가로 쫓겨 살게 되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허약한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갚아야 할 사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만 하여 부모에게 실망하게 된 언니는 어느 날 밤에 쇼코에게 대학 등록금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가 떠난 이후 쇼코도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코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꿈이 이루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쇼코가 학교로 돌아가기도 전에 채권 추심자는 또다시 쇼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의 마에시마 쇼코는 어리고 아름답게 생긴 쇼코를 보고 쇼코에게 본인의 애인이 되어 빚을 갚으라고 하였는데요. 물론 쇼코의 아버지는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마에시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집을 떠났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에시마는 사람을 시켜 쇼코를 교문에서 납치하여 19세의 쇼코에게 약을 먹인 후 소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쇼코는 최선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구타를 당하게 되어 그 허름한 작은 호텔에서 거의 숨질 뻔했습니다. 사후 마에시마는 다시 한번 쇼코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쇼코는 본인이 마에시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차라리 그의 요구를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학업을 그만두고 마에시마의 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거의 매일 마에시마의 지독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부상이 너무 심해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악독한 마에시마는 쇼코가 본인을 떠날 수 없게 그녀에게 밀수품을 주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쇼코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은 3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밀수품에 완전히 중독된 쇼코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에시마는 과도한 밀수품 사용으로 인해 갑자기 숨지게 되어 쇼코는 드디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에시마의 괴롭힘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쇼코의 고통은 여기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밀수품에 푹 빠진 쇼코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료로 약을 먹을 수 없게 된 쇼코는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모는 더 이상 만나기 싫었는데 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습니다. 쇼코는 할 수 없이 몸을 팔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또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악당들의 손에서 벗어난 후 또 특수업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술집에 나타나 다양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역겨워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운명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본인의 인생을 바꿔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쇼코가 술집에서 손님을 찾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옷차림으로 그가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와 즐거운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는 그 남자가 타카미츠라고 불리며 갱단의 부조장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코는 그의 신분을 알고 친밀감을 느껴졌는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대방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로 쇼코의 비참한 과거를 들은 후 그는 쇼코를 혐오하지 않고 진심으로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지 와인을 마시며 새벽까지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 후 타카미츠는 쇼코를 자주 찾아가며 사귀자고 하였습니다. 항상 장난감 취급을 받아온 쇼코는 처음으로 존경받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여 마음먹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술집에 가지 않았고 밀수품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밀수품을 끊는 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인데 때로는 밤에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환각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는 타카미츠에게 자신을 묶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년 이후 쇼코는 타카미츠의 도움으로 마침내 밀수품을 끊게 되었습니다. 타카미츠는 쇼코에게 감동하여 갱단일을 그만두고 그녀와 결혼해야 하여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논의 끝에 쇼코의 언니가 살고 있는 요코하마로가 여기에 술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버는 돈이 얼마 안 돼 빨리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두 사람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부부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쇼코의 어머니가 뇌졸중을 앓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부모님을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가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쇼코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쇼코는 연로한 아버지를 언니의 집으로 데려가 두 사람이 같이 아버지를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술집의 장사가 잘 안 되어 거의 매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할 수 없이 술집을 닫고 도쿄로 가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여 생활하게 된 부부의 생활은 여전히 매우 어려웠습니다. 쇼코와 남편은 매일 거의 10시간 넘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어 더 충격적인 건 언니가 그녀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의 가족은 가난한 편이지만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쇼코는 언니에게 자세히 물어 형부가 도박에 빠져 언니와 적금한 돈을 전부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쇼코는 채권업자들 때문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절대 언니도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카미츠는 적극적으로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을 언니에게 줘 빚을 갚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형부의 도박빚은 드디어 전부 갚게 되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채권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도박 중독은 끊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본인이 어려웠을 때 형부가 도와줘 이혼하기 싫어했습니다. 쇼코는 언니의 가족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녀의 재력으로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쇼코는 고민 끝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타카미츠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타카미츠는 괜찮다고 했지만 쇼코는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오늘날까지 같이 오게 되었는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쇼코는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 언니의 빚을 갚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빚을 갚은 후 쇼코는 이미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쉴 수 있을 거로 생각한 쇼코는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쇼코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1997년 29세의 쇼코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갱단의 조장이었던 아버지는 쇼코에게 마지막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수십 년이 망가졌다고 미래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쇼코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몇 년을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언니의 결별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끝없이 억압받는 삶을 견디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다고 하며 편지의 마지막에는 쇼코가 자신 목까지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쇼코는 유일한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의 마지막 유언으로 쇼코는 다시 힘내 열심히 살기로 하여 남은 저축을 들고 시골로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코는 들판에 서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본인이 삶을 적어 자신과 같은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쇼코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해 글쓰기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겪은 삶을 소설로 지어 또 2년 동안 여러 번 수정하여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처음 그녀는 책의 판매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을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해 2004년에 소설 야쿠자문을 1000부만 인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며 판매량은 놀라운 45,000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쇼코는 곧 일본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사인회와 인터뷰는 잇따라 있었고 많은 팬이 생겨 수입도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된 이후 그녀는 마침내 꿈꿔왔던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인생의 사소한 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낭 하나에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팬이 준 선물은 전부 그녀를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세태를 경험하고 남성의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면서 또 삶의 희망을 잃었던 쇼코는 마침내 36세의 나이에 다시 햇빛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운명이라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행한 삶을 겪고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조금만 버티면 아름다운 미래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쇼코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엘리트 부부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도는 여주인과 그녀의 아들을 놔줬는데 이에 경찰은 살아남은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들의 어린 아들에게 신문하여 결국 아이의 설명으로 경찰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5세의 아이는 본인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구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플로리다주 노스로더데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도시는 마이애미에서 약 32마일 떨어진 플로리다 동남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4만 1,000명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브로워드군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주인공 조셉 모리세이가 1963년 10월 1일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모토로라에서 선임과학자로 일했었습니다. 조셉은 인생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지만 유일한 단점은 젊었을 때 가족관계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8살쯤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어린아들과 함께 노스로드데일에서 살았습니다. 1996년 33세였던 조셉은 노바 사우스이스턴 대학교의 암 연구센터의 요청으로 과학교수가 되어 휴대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조셉의 새로운 직업은 그에게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두 번째 아내 린다 모리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린다는 연구소의 생물의학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녀는 페루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린다는 조셉처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에 조셉과 린다는 바로 친해졌고 얼마 안 돼 사귀게 되었습니다. 1997년 두 사람은 사귄 지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위하여 노스로더데일에서 타운하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6년 동안 살았었는데 나중에 두 자녀가 커서 독립하게 되어 부부는 그 타운하우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현지에서 다른 하나의 작은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2004년 새 집으로 이사하고 1년이 되었을 때 부부는 한국에서 패트릭이라는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이유는 한편으로 두 사람이 결혼한 후 두 사람만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였고 또 각자의 아이들이 독립하여 외로워서였습니다. 패트릭은 그들을 아주 기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삶은 5년 만에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 6일 새벽 1시경 현지 911 콜센터는 보안업체로부터 조셉과 그의 아내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Hi, station police contact. Can I help you? Requesting a dispatch on a residential fire alarm. Point of activation. The smoke detector inside? Single family. Yes, ma'am. And the resident's last name? Morrissey, Morrissey. 신고를 받은 소방서는 사람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린다는 집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아주 흥분해하며 강도들이 남편을 해치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소방관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약 5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린다를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뒷마당에서 조셉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셉의 손과 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몸에는 날카로운 독으로 찔린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 조셉은 확실히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조사할수록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린다는 강도들이 사격하였고 방화했다고 하였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강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린다의 집에는 보석과 기중품들이 전부 그대로고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반 강도질과 아주 달랐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셉 외에 린다와 그의 아들은 전부 무사했는데 강도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는데 왜 증인 2명을 남겨뒀을까요? 경찰은 의아해하며 린다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Okay, I was in my craft room, which is the room in the front of the house. And I was doing crafts. I don't even remember what I was doing, but I was doing something. And the TV was on. My husband was sleeping in the family room, which is on the other side of the house. My son was sleeping in the master bedroom in our bed. He's 5 years old. And I heard a noise, like something fall down. I look up, I saw him. 린다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20:30쯤 한 야구 모자를 쓰고 사격 도구를 든 남자가 갑자기 그녀의 집을 침입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고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봐 히스패닉계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굴을 가리지 않아 린다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어 그녀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협조하는 척하였습니다. 강도는 린다의 손을 묶은 후 그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린다의 남편 조셉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강도는 그에게 바닥에 엎드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조셉은 잠에서 깨나게 되며 겁먹으며 그 사람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그의 행동은 강도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강도는 조셉이 본인의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 조셉에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를 숨지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셉은 너무 놀라 강도의 말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강도가 되돌릴 수 없는 짓을 하려던 찰나 옆에 있는 린다는 바로 조셉을 위로하여 조셉은 마침내 진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조셉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수건으로 부부의 눈을 가려 그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아들 패트릭이 침실에서 푹 자고 있었는데 강도는 집안의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아 누군가 도망치거나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패트릭은 깨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겨우 5살인 패트릭은 부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잠든 척한 거였습니다. 강도는 부부를 침실로 데려간 뒤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린다는 바로 끼고 있던 반지를 그에게 빼주며 또 보석을 보관해둔 위치를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보석에 관심이 없다며 단지 현금만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 조셉과 린다는 집에 현금 두는 습관이 없어 그 당시 집에는 조금의 외화와 소량의 현금만 있었습니다. 이에 강도는 무전기로 공범과 의논한 뒤 그들을 ATM으로 데려가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강도를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는 부부의 손과 발을 풀어주고 차고로 끌고 갔습니다. 강도는 부부를 차량의 앞좌석에 앉게 하고 본인은 뒷좌석에 누워 그들을 감시하였습니다. 강도는 출발하기 전에 공범과 돌아올 시간을 회개하여 또 강도가 사격도구로 그들을 위협하여 부부는 결코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강도의 요구에 따라 ATM에서 최대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새벽 1시쯤 세 사람은 ATM을 떠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강도는 수건으로 다시 부부의 눈을 가렸습니다. 강도는 부부를 침실로 데려간 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조셉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린다는 이미 조셉이 참변을 당할 거라는 예측이 들어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억지로 치우고 침실에서 손발을 묶은 끈을 끊을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집안의 연기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더니 순식간에 방 안에는 짙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린다는 강도들이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들을 깨워 다른 방으로 가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린다는 손발에 묶인 끈을 풀고 아들 패트릭과 집에서 탈출하고 아들을 이웃에게 맡긴 다음 다시 불이 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조셉이 아직 집에 있었는데 린다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린다가 남편을 찾았을 때 그는 사격도구에 여러 번 맞아 이미 숨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린다는 목숨을 걸고 조셉을 뒷마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조셉이 불에 타지 않게 되자 린다는 거리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린다의 진술을 듣고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너무 기이하고 또 설명되지 않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린다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5살 패트릭에게도 신문하였습니다. Alright, Patrick. Let me ask you something. Alright? Yeah. Do you know what a lie is? A lie? Yeah. What is it? It's when you don't tell the truth and you do something bad. And what happens when you tell a lie? You get in trouble. I know earlier you said you knew something about some robbers or something. Yeah. What happened? Robert attacked our house and my dad died. And he put these little time things on my mom and my dad Mm-hmm. so they couldn't walk, but I saved my mom and got the scissors to cut those. Wow, you're like a hero. My mom said. Did you were you awake when this happened or were you sleeping? Sleeping, but I woke up myself. Oh yeah? And when you woke... And he put a gun on my mom and dad's head.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지만 패트릭은 린다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의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사도 간단해졌습니다. 경찰은 린다가 나열한 용의자에서 앤디 툰디도르 SR이라는 남자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44세였던 랜디는 자동차 튜닝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조셉의 빌라를 임대했었는데 그 사람은 임대 문제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랜디는 최근 조셉과 갈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서 경찰은 그가 범행 동기가 있는 거로 판단하여 그들은 바로 랜디에게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Have you ever had any dealings with Mr. Morrissey other than being a tenant? Yeah, well, right now I'm suing him because I fell down the stairs in the house because of lack of repairs. He stopped talking to me because of the lawsuit. 랜디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조셉은 확실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라의 계단이 오랫동안 수선되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보상금 협상 문제로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랜디는 본인이 조셉에 대해 다소 불만은 있었지만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게 되어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거의 집에 있었고 다른 곳을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랜디의 진술에 대해 의심이 가게 되어 더욱 정확한 알리바이를 확인하려던 찰나에 랜디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아들 랜디 주니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랜디에 따르면 랜디 주니어는 약쟁이였는데 약을 하기만 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랜디 주니어는 입실 절도 혐의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 그 당시 그는 곳곳에 숨어 살게 되어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랜디는 아들 랜디 주니어가 도주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까봐 걱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선곡적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랜디 주니어의 정보를 검토하여 그가 확실히 수배 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랜디 주니어의 외모는 린다가 묘사한 강도와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랜디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랜디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랜디의 개조 작업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연히 작업실 바깥의 쓰레기통에서 사건 현장에 있던 케이블 타이와 규격이 같은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당시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었지만 랜디는 아주 협조적이며 경찰이 매장을 자세히 수사하는 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경찰은 작업실에서 날카로운 무기의 커버와 배임 방지 장갑 그리고 무전기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조셉 부부의 집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외화와 불에 탄 옷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랜디는 경찰이 찾은 물건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아들 랜디 주니어가 매장의 키를 갖고 있어 자주 매장에서 자곤 하였는데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랜디가 매우 협조적이어서 경찰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랜디가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 랜디 주니어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랜디 주니어는 처음으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Let me give you a theory. Theory, let's go. Okay. You and this other person go to the house. Things get a little out of control. Huh. And someone ends up being stabbed. I don't have no connection with this murder. Killing somebody out of cold blood? I don't do. 랜디 주니어는 이 사건에 관여하는 거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리점에서 발견된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랜디 주니어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다른 혐의로 랜디 주니어를 구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랜디 주니어의 아버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랜디 주니어가 모든 범행을 털어놓고 공범도 얘기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거에 랜디 주니어는 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랜디 주니어는 계속 본인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8일 후인 2010년 4월 14일 랜디 주니어의 동생 존이 갑자기 경찰을 찾아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Basically, I'm gonna tell you straight up, my dad did it. The night of the murder, he's like, do you know the landlord of the house? I said, yeah, he said, he sent me some letters. We were gonna be homeless. And I gotta go take care of that. 존의 진술에 따르면 랜디는 보기만큼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주인 조셉에 대한 아주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랜디는 빌라의 시설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품질 문제라며 조셉에게 자주 사기쳤습니다. 처음에 조셉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 발생하여 조셉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해진 건 랜디가 얼마 전 랜디는 일부러 조셉의 앞에서 넘어지며 그에게 막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의 계획이 실패하였으며 조셉은 랜디를 쫓아내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셉은 임대 계약을 변경하여서 1년에 한 번 지불하는 집세를 월납으로 바꿔 랜디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랜디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조셉의 행동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받은 직후 이번에 강도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숀이 사건 발생 이후 아버지 랜디에게 사건에 관해 물어봤는데 그 당시 랜디는 세상을 떠난 사람은 나에게 더 이상 대들지 못해 라고 하였습니다. 숀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형 랜디 주니어가 누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랜디 주니어가 정말로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랜디가 밀수품으로 그를 틀림없이 조절한 거로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증명하기 위해 숀은 경찰의 증거 수집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숀의 협조로 도청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랜디는 숀과 대화하며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셉의 집에서 2대의 노트북과 일부 외화를 강탈했다든지 또 직원들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 등등을 얘기하였습니다. 사후 경찰은 녹음 내용에 따라 랜디의 변장 매장에서 조셉의 잃은 노트북을 찾아낸 후 랜디에게 고의상해 혐의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용의자 랜디 주니어도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경찰의 유죄 인정 협의를 하여 범행 과정을 더욱 상세하게 얘기하였습니다. 랜디 주니어에 따르면 랜디는 사건 당일 밤에 그에게 소량의 밀수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에 취했을 때 랜디는 조셉의 집을 강탈하여 더 많은 밀수품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당시 랜디 주니어는 강도 사건을 여러 번 저질렀고 또 밀수품을 구매하려면 돈이 필요하여 그는 조금 망설이다 바로 동의하였습니다. 저녁 23시경 아버지와 아들은 차를 운전하여 조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랜디 주니어가 조셉의 집에서 강도질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랜디는 차에서 원격으로 아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때가 됐다고 생각한 랜디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복수를 실시하여 날카로운 무기로 조셉을 숨지게 하였습니다. 원래 랜디는 계속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랜디 주니어는 그를 말리게 되었습니다. 랜디 주니어의 목적은 단지 물건을 훔치는 것이지 사람을 해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부자는 한동안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랜디는 타협하는 척하며 증거를 없애는 데 불을 지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랜디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린다와 그녀의 아들을 해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탈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랜디의 집을 찾아왔을 때 랜디는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랜디는 첫 인터뷰 때부터 아들 랜디 주니어에게 대처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랜디 주니어에게 무죄를 주장하라고 하며 만약 정말 견딜 수 없게 되면 모든 책임을 꼭 혼자 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상외로 랜디는 큰아들 랜디 주니어를 조종할 수 있었지만 작은 아들 숀에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숀은 큰형 랜디 주니어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 형을 돕기로 한 겁니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랜디의 폭행을 견뎌야 하여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숀은 형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경찰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I mean, I was scared, but I wanted my dad to pay for what he did to his family.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2년 4월에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모 랜디는 고의상해를 포함한 10개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랜디 주니어는 강도와 기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40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